예. 자, 오늘 많이 피곤하신 분 나와 계신데 제가 피곤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시간 동안 재밌게 놀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피곤해요, 지금. 예. 어제 밤낚시 갔다가 아침에 와서 잠시 잠을 자고 후배 녀석이 마포구로 서울시 의회에 지가 입성을 하겠다고 출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갔더니 그 유세차 그걸 타래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차를 타고 그 마포구가 그 달동네요. 아니죠. 그렇죠. 예, 막 고바위가 이렇게 네. 많고 막 이래요. 그걸 드컹드컹하면서 한 3시간 정도 떠들면서 구호 외치면서 했더니 체력에 지금 바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게- 화면도 되게 붉게 나가고 계세요. 그래요? 얼굴이 붉게 보입니까? 예, 나술한 거 아닙니다. 예. 잘 예.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황교익 윤석열 선생님이 씨 그 붉은 거하고 붉은 거하고 다릅니다. 유난히 지금 붉게 보이네. 조명을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요거는 이제 모니터가 그런 거고요. 네. 실제로는 네. 이렇게 나가면 그렇게 나가진 않아요. 아, 그래요? 심각하게 아, 붉게 윤석열 났습니다. 얼굴은 아니죠. 자, 그리고 지금 출연자 한 분을 네. 소개를 아직 안 해드려서. 네. 자, 이기영 대변인 나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평생 대변인 할 수도 있어. 어디를 저- 가나 대변인을 시키더라고. 이제 대변인 원내로 가서 한번 대변인 해보고 싶어요. 원내 대변인. 아, 네네. 그렇다. 그 찐이네. 네. 원내 대변인 찐이고. 네. 자, 아주 특별한 인터뷰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이제 댓글창에 이제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황교익 선생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얼굴이 상해 보인다. 놀다가 그랬어요. 낚시하고 저 때 낚시하고. 저는 오늘 이제 우리 황교익 선생님 모신 이유가 앞으로 이 시대, 당분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시대에 어떤 멘탈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네. 대한 어떤 궁극적인 질문에 가장 멘탈 강하신 분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분이 바로 황교익 선생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 강한 멘탈. 아니 실제로요 이제 그 우리가 용도예요, 제가 지금. 예, 그 용도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우리가 거예요. 여당이었다 보니까 네. 정권이 바뀌면 세상 큰일 나는 줄 알아 지금 사람들이. 그리고 쫄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멘탈로 살면 안 된다. 우리 쫄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40살 살았다고 치고요. 우리가 여당한 거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저쪽 사람들이 여당일 때 살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아니. 자, 황교익 선생님 제가 소개 좀 해드릴게요. 간단한 이력. 네. 자, 마산 출생이시고요. 맞습니까? 네. 마산 어디세요? 그 마산 여기저기 살았어요. 어. 장군동에 있다가 신포동에서 살았다가 어. 뭐 이렇게 마산. 세네 군데. 그 제가 늘 마산 이야기를 해요. 방송 나올 때마다 있잖아요. 제가 마산 네. 이야기를 해서 마산 출신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창원으로 다 통폐합 되지 않았어요? 통폐합됐죠. 어. 그래서 마산이 그 통폐합되면 그 지명도 사라지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 행정명은 사라져도 문화지명은 여전히 있거든요. 아, 그러네. 예, 그래서 마산이라는 말을 저는 그냥 쓰고 있고요. 마산에서 유명한 거 아구찜이지 않습니까? 마산 아구찜. 아구찜하고요. 미더덕찜이라는 게 또 미더덕찜.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그 통폐합됐다고 창원 아구찜 이래 보십시오. 맛이 안 나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화지명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행정면과 관계없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걸 머릿속에 넣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우선일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화가 우리의 삶이 먼저고 그 정치는 부가적인 것이다 이렇게 자, 생각을 하시면 출생각 그렇게 길게 얘기하시면 우리 1시간 동안 못 끝냅니다. 이게 한 4시간 해야 되는데. 저 마산 출신. 알겠습니다. 예. 마산 출생. 그리고 예. 제가 황교익 선생님을 제일 먼저 보고 어떤 그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프로그램은 수요미 식회였어요. 아, 그렇죠. 저렇게 말을 음식처럼 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식 자격증 보유자인데 예. 요리 블로그를 했던 기억이 있어갖고 이분만큼은 특별히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모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쓸 신잡에서도 아주 신박한
정말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지식들을 많이 전해주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책이 거의 한 10대권 이상 나온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최근 장만, 왜냐면 옛날 책들은 안 사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작년에 나온 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예,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예. 이게 제가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왜? 가장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팔아야 돼요. 예. 출판사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책 한 권 사주십시오. 제가 궁금하면 이 인터뷰 안 보셔도 돼요. 저 책을 보시면 돼요. 아. 자, 어떤 생각으로 사는가. 음식은 사실 음식은 모든 문화의 총 결합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수다쟁이 미식가를 위한 한국 음식 안내서 이 최근작들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19년에는 음식은 어떻게 신화가 되는가. 네. 왜 다수인데 그 뒤에 보면 맛 따라 갈까보다 아이와 함께 주말로 그냥 즐기기, 소문날 옛날 맛집, 미각의 제국, 한국 음식 문화 박물지, 소울푸드, 황교익의 맛있는 여행, 서울을 먹다, 마칼럼니스트, 황교익의 행복한 맛 여행, 황교익의 맛있는 책 세트, 이거 말고도 책이 수십 권이던데 돈은 많이 못 버셨다는 소문이. 그 음식 책은 잘 안 팔려요. 맛을 봐야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알았으면 이게 음식 전문 글쟁이가 안 됐을 텐데 이게 모르고 한 건데 원래 그 사람들은 자기가 취미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식, 제가 떡볶이 이야기를 하면 떡볶이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듣겠어요. 나도 떡볶이 좀 아는데 대부분 다 떡볶이를 다 먹어봤기 때문에 네. 평생에 수백 번도 더 먹었기 때문에 나는 떡볶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치킨에 대해서 내가 치킨 박사지, 내가 브랜드별로 맛 다 알아 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뭐 치킨 이야기 듣겠어요? 안 들어요. 전문가의 이 음식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축구책 팔릴 것 같아요. 그렇죠. 축구 그러네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네, 다들. 네. 근데 축구책 안 사봅니다. 왜? 자기가 다 축구 거의 감독 수준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책으로 볼 건 네.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야구광, 대한민국 남자들 야구광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성줄 잘 내고 다 이러잖아요. 왜?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해서 야구책을 안 봐요. 그러네요. 영화책 안 사봅니다. 영화를 봐야죠. 영화 요즘 영화 하나 나오면 그거 가지고 술자리에 앉아서 토론하는 거 보면 그 영화 평론가 저리 가라로 막 이렇게 썰을 풀잖아요. 나도 잘 알고 있어. 내가 영화를 평생 내가 몇 편을 봤는데 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취미 영역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영역에 있는 것들은 전문가들의 책을 써놔도 안 봅니다. 그래서 제 책이 잘 안 팔려요. 그런데 안 팔려요. 그런데 21년도까지 계속 그럼 음식책을 쓰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책들 음식책이 잘 안 팔리는데 그중에 제 책이 좀 많이 팔리는 편에 들어가요. 그렇겠죠. 그렇죠. 유일한 책일까요? 거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웃자고 책을 이렇게 많이 내셨지만 돈을 한참 많이 웃으세요, 못 벌었을 거다 이렇게. 그래서 맞아요.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음식 칼럼니스트로 가장 유명하고 책 이렇게 많이 써내고 이랬으면, 그러니까 다른 영역이었으면 네. 이미 재벌급의 작가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음식을 선택을 했는지 지금도 있잖아요. 후회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소개하면서 이래서 네. 책을 좀 사주시면 어떨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음식책은 저도 바라지 않고요. 이 많은 책 중에 음식과 관련 없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책은 가장 최근에 내신 네. 책이요. 알겠습니다. 먹는 이야기하고 관계없는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일단은 맛 칼럼니스트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생소하거든요. 예. 그 맛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오리지널리티가 황교익 선생님한테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인데 뭐 하는 직업입니까? 음식과 관련되는 그러면 뭐든지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마칼럼니스트라는 이름은 이번에 그 주간 경향이 3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30주년 특별호를 냈는데 그 안에
황교익이가 마칼레미스트가 된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음. 주간 경향은 황교익을 배출한 유명한 황교익을 배출한 잡지사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써놨는데 1995년이에요. 제가 음식과 관련되는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게 한 3년째 정도 될 무렵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농민신문사에 있었고요. 전직의 농민신문사에서 저하고 같이 일을 하던 친구가 경향신문사로 옮겨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보고 음식 관련되는 글을 연재를 좀 하자. 선생님이 신방과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신문사에 계셨구나. 네. 아. 그래서 그걸 그 음식 이야기가 제가 식당 소개하고 이런 것은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하는데 마칼레미스트 그러면 식당 소개하는 사람 이렇게들 말해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맞아요. 제가 쓴 제일 처음의 글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그 기차를 타면 그 홍익회 수레 있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었죠 예전에. 왜 기차를 타면 삶은 달걀이 먹고 싶어지는 걸까? 그게 삶은 달걀을 팔았거든요. 그 기차 타면 삶은 달걀을 갖다가 그렇죠, 깨서 그렇죠. 이렇게 먹어야 되는 사이다.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기차를 타면 삶은 달걀이 먹고 싶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쓴 게 제 첫 번째 글입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 내용이에요 원래. 근데 그 아. 삶은 달걀 이야기가 변주가 일어나서 지금도 계속이 돼요. 그 삶은 달걀이 지금 홍익 기차 없어졌잖아요. 네. 그게 다 없어진 줄 알아요. 그게 어디 갔을까? 그게 중간에 이게 변형이 일어나서 찜질방에 가 있어요. 구운 계란으로. 구운 계란으로 했어요. 그게 거기서 멈췄을까? 그것도 뒷이야기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한 집단의 사람 한 시대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관여를 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요소들이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맞습니다. 마칼럼니스트이고요. 그러니까 문화적 충격받았다는 게 그런 지점이었거든요. 단순하게 무슨 음식이 관한 얘기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같이 녹아나 있는 그런 말씀들. 막 이게 짬뽕이 되죠. 막 건너뛰고 여기저기 이야기들을 갖다가 막 뒤섞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삶은 달걀 이야기 하는데 사랑방송진과 어머니 이야기도 나오고 네. 영화 티켓이라는 영화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의 양계 산업 이야기도 나오고 양계장 했던 뭐 예전에 이민우 신민당 총재님 이야기도 나오고 뭔가 이야기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뒤섞어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게 사실 마칼럼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예. 정치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관련이 있죠. 예.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가 해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정말 뉴스 고관여층이잖아요. 뉴스만 봐요. 모든 뉴스, 모든 프로를 보는데 저는 그런 글을 쓰실 때 어떻게 문화적인 요소로 글을 쓰실까? 평소 때 어떤 그 미디어를 접하시나 그런 것도 궁금하고 어떤 책을 보시길래 이런 생각에 이런 글이 나오나 좀 그런 개인적인 궁금증이 항상 있었어요. 잡학이죠 사실. 책은 닥치는 대로 읽어요. 그냥 정보라는 것은 닥치는 대로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 그러면 그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의 잡학들이 내가 쓰려고 하는 그 전체의 맥락에 어울리게끔 엮이게 만드는 것. 이걸 갖다 저는 이제 인문학적 상상력이라 그러는데 이 상상력을 키우는 작업들이 저한테 제가 글쓰기 했던 그 훈련 과정에서 그 일이었고요. 그냥 잡스러운 걸 많이 안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알 필요도 없어요. 요즘 인터넷 뒤지면 네. 잡스러운 정보들 온갖 것들 다 검색 가능합니다. 검색해서 그걸 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엮어내는가. 엮는 것.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흔히 말하는 스토리텔링의 기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가지고 인문학적 상상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과 이것이 서로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게 서로 어울리게끔 상상하는 능력. 그냥 상상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상상하는 것. 네. 그 일을 하는 예,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요리 내가 직접 만드는 걸 블로그로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해준 이야기가 주위 사람들한테 요리는 예술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창의력이 굉장히 발현되는 음식.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래서 제가 예술적이지 못한가 아, 봐요. 저 라면밖에 못 끓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큰일이네. 자취생이 냉장고 안에 묵은 김치하고 계란만 있을 때 몇 가지 음식이 가능할까요? 물어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몇 가지를 말을 못 하는데 어떤 경우는 10가지 이상의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예요. 요리량이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 요리를 잘하는 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라든지 뭐 예술적 감성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리 관심은 있으나 네. 저처럼 솜씨가 없는 사람들을 들으시면 그- 좋을 것 같아요. 외식을 하면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음식과 관련된 훈련을 했던 방법인데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이거 맛있네 하는 거 있잖아요. 음식 맛있는 게 보이면 네. 그걸 기억을 하십시오. 머릿속에. 뭐를 기억하죠? 그 음식 비주얼을? 재료가 어떤 모양으로 썰렸고 어떤 식으로 조리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죠. 사진 찍는 거하고는 다른가요? 그렇죠. 사진 찍는 건 필요 없어요. 그래야 돼. 이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썰었는지도. 그렇죠. 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고 잘 모르는 거는 머릿속에 이 재료를 이런 식으로 조리를 했겠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서 오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똑같이. 이 레시피를 보고 재현하는 것과 내 머릿속에 상상한 맞아요. 것을 재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비주얼은 일이에요. 비슷하게 내겠는데 그 맛은 어떻게 하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요리책으로 음식을 하는 경우 보통 이제 요리책 이렇게 펼쳐놔 놓고 인터넷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펼쳐놔 놓고 이렇게 요리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 네. 절대 맛있는 음식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요리하면 안 돼요. 요리책이나 인터넷을 보고 그 재료를 저런 식으로 다뤘구나. 저런 맛이 나겠네 하고 그 최종의 맛을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리 과정을 덮어야 돼요. 요리를 해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 자기가 그리는 최종의 맛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 요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레시피대로 이렇게 보고 그 맛이 어떤 맛이 날 것이다 상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무조건 맛이 없습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저는 상상했던 맛이 항상 안 나와요. 저는 이제 새날을 윤석열 재임 기간 동안에 네. 새날 이제 정치 방송을 접고 어. 황교익 선생님이 가방 멋지나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음식 만들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자,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요리사로서. 네, 네. 한국 음식이 어떻게 보면 줄기만 이해하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 국물 베이스는 뭘로 냈다. 그러니까 간 맞추는 것도 이게 간장이냐 소금이냐 된장이냐 고추장이냐 요런 그 줄기만 좀 알면 대충 비주얼 보면 저거 어떻게 만들어도 나오는데 선생님 말씀은 자기화 시켜야 되는 거죠. 요리 과정을. 맞습니다. 시행착오까지. 그래야 비슷한 맛을 낸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 훈련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 전 훈련 요리 과정이. 상상력은 풍부하나 예. 맛은 항상 엉망이었다. 자, 최근에 네. 우리 선생님께서 치킨 논쟁. 그 나는 처음에 그게 저걸 왜 저러시지 그랬거든요. 헤드라인만 보고.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이해가 돼. 우리나라 닭이 너무 작아 일단.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최근은 이야기 안 해요. 이거 이제 한 7년, 8년째 맞아요. 지금 오래 이야기하고 계신 것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양계업자들 농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황교익 선생님 말에 무릎을 딱 쳤던 이유가 네. 내가 시골에 살던 때에 토종닭 있잖아요. 토종닭으로 치킨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별로 맛없어요. 그래요? 그 시골에서 키우는 그 토종닭은 왜 이렇게 재밌어? 그
튀김용이 아니라 보통 국물 내는 용으로 아. 타고 그래요. 그러니까 푹 삶아서 먹으면 맛있고요. 우리가 치킨으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굽거나 튀기는 용은 육개라고 해서 품종이 따로 있어요. 아. 코브니, 로스니 하면서 요즘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 그래서 그 육개라고 해가 따로 불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먹는 그 백숙이나 닭도리탕 뭐 이런 식으로 먹는 거, 이거는 사실 토종닭으로 푹 삶아서 네, 먹는 맞습니다. 거고 네. 그게 맛있어요. 근데 그걸 튀기면 좀 질겨요. 맛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의 치킨이 세계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황교익 선생님이 거기 정반대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 치킨 너무 맛없다. 맛없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전 세계의 치킨은 이 육개로 튀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닭으로 음. 튀기지 않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다 토종닭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닭으로 안 키워요. 안 튀겨요. 다 육개라는 전 세계에 코브니, 로스니 하는 뭐 인디안 런이 하는 뭐 몇 종류의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의 닭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치킨을 튀겨서 먹어요. 근데 그걸 그 치킨을 튀기는 그 육개는 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3kg 내외로 키워요. 아, 그게 맛있다고. 그러니까 질감, 질기기 뭐 이런 거 그렇죠. 다. 그러니까 그 품종의 닭은 3kg 정도에 이르렀을 때 가장 맛이 좋고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더 키울 수도 있어요. 5kg, 6kg까지도 큽니다. 근데 3kg까지 키웠을 때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라는 거죠. 맛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데 키우는 시간도 예,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1.5kg로 키워요. 유일하게. 이 지구에서 유일하게. 빨리 팔라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왜? 3kg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3kg가 이득이에요. 그러면 1.5kg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아니라는 얘기. 이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5kg까지 키우는데 30일 걸려요. 근데 3kg까지 키우는 데는 보통 한 25일이면 돼요. 네? 2배 늘어나는데 보름이면 돼요. 그 육개라는 게 아까 네네. 그 토종닭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굉장히 빨리 자라는 아, 품종이 닭이에요. 다르다는 거죠. 네, 지금. 네. 굉장히 빨리 자라는 닭이에요. 저희가 왜 그 생닭집에서 닭을 시장에서 살 때 그게 육개인가요? 보통 거의 다 육개라고 보시면 돼요. 오. 그 닭이 그러니까 3kg로 키우면 네. 고기 무게당 단가로 계산을 하면 3kg, 1.5kg의 고기 무게당 단가가 한 20% 정도 싸져요. 음. 고기 가격이 싸진다니까 네. 크게 키우면. 그리고 사료비도 덜 들어가요. 맛은 사료비가 덜 들어가면 어떻게 돼? 다 수입하잖아요. 사료 우리가. 네. 그 외화 낭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사료비가 줄고 고기를 더 많이 생산을 하니까 닭똥이 덜 생산되겠죠.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요. 치킨 가격도 물론 내려가겠죠. 맛은 자료에 보면 맛도 더 있어요. 그래요? 크게 웬만큼 성체가 돼야만이 맛이 나요. 30일짜리는 거의 병아리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먹는 치킨은. 거기보다 좀 자꾸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가 하고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바보같이 경제적인 왜, 것도 떨어지고 네. 맛도 떨어지는데 왜 왜 그렇죠? 그럴까? 1.5kg짜리로 키워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닭을 소고기나 돼지고기하고 다르게 소비를 한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소나 돼지고기는 가서 1인분에 150g, 200g 이렇게 해가 무게 단위로 팔죠. 그렇죠. 닭은 마리로 팔죠. 아. 한 마리에 얼마? 크나 작으나 한 마리야. 아, 작게 키우면 마리당 단가로 보면 이게 더 싸게 먹혀요. 야. 그리고 육개 회사가 사료와 병아리까지 같이 공급을 해요. 네. 육개 회사가 네. 닭만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료와 병아리도 팔아서 돈을 벌어요. 그 회사죠. 그 유명한 그 네. 회사. 아. 그러면 자 사료비가 더 든다 그러면 사료 매출이 더 늘어나겠죠. 네. 병아리는 1.5kg짜리, 3kg짜리, 뭐 3kg짜리가 아니라 1.5kg짜리로 팔게 되면 병아리 판매량도 2배가 늘어나겠죠.
병아리와 사료로 벌어들이는 영역 이 부분이 그러네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경제적인 거네 진짜. 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육개 산업 얼마 안 됐어요. 한 3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그 유명한 회사, 네. 그 회사가 이제 세계적 재벌이 됐어요. 이거 H사? 아,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HR. 어마어마하게. 진짜 이거 상상도 못할 전 세계에서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할 정도로 지금 세계적 재벌이에요. 다음에 그 치킨 회사, 치킨 프랜차이즈도 그러면 어떤가? 지금 뭐 강남에 빌딩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죠. 이렇게 치킨으로 산업으로 단순간에 30년 만에 이래요. 아주 짧은 순간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펑 하고 터지는 이런 폭발을 가진 그 경험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아주 한국 치킨이라는 아주 독특한 영역이죠. 근데 여기서 누가 그 경제적인 이득을 받는가 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받나? 아니요. 못 봤어요. 치킨집 가맹점주들이 받나? 아니요. 3만여 개 되는 치킨집 가맹점주님들은 지금도 있잖아요. 전전긍긍해요. 그렇죠. 내가 이걸 왜 했지? 너무 힘들어요. 폐업률 최고로 높아요. 맞아요. 문 열면 2년 이내에 거의 다 문 닫고 또 문 닫아도 돼요. 왜?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또 그 치킨집을 해요. 가맹점주님들 다 힘들어해요. 치킨 배달하는 라이더들 돈 벌었습니까? 못 벌었죠. 치킨과 관련해가지고 소비자들이 그러면 싸고 맛있는 치킨을 지금 먹고 있나요? 못 먹고 있죠. 네. 이런 망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치킨 공화국이라고 그러면서 한국 치킨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데 뭐네 하는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게 자본과 정치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도 여기에서 빌붙어 가지고 한국인들이 치킨을 맛있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국뽕 정서를 만들어내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우리 게 최고야 하는 거. 사실 우리 게 최고라는 게 저도 다 좋아요. 기분 너무 좋죠. 네.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인이 존재하나요? 다 애국심들을 다 그만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죠. 정치인들은. 야, 우리 게 세계 최고야. 야. 세계 최고는 세계 최악이에요. 한국의 치킨 공화국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 치킨 공화국으로 가져가는 과정에 온갖 잘못이 예. 언론과 정치와 자본의 커넥션을 이루어 가지고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등쳐먹은 것들을 가지고 저보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 찬양을 하라? 제가 그걸 빤히 보고 있잖아요. 그 찬양이 돼요? 치킨? 한국 치킨 맛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맛이 없고요. 윤리적으로도 맛이 없고요. 과학적으로도 맛이 없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사회 변혁 운동이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황교익이라고 하는 인물을 갖다가 기성 체제에 도전하는 어그로꾼으로만 묘사해버려 언론이.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보면 돼요. 이 치킨 광고 지금 우리나라 치킨 산업이 한 특징이 뭐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분창하죠. 브랜드 사업이잖아요. 그 광고들을 다 어디서 합니까? 인터넷 매체, 방송 매체, 유명 탑들만 붙여가지고 광고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냥 검색해 보세요. 치킨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 홍보 기사들이 하루에도 있잖아요. 수십 개씩 뜹니다. 제가 치킨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황교익이 죽이려고 네. 그 업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내가 말한 것을 덮기 위한 그게 홍보성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한순간에 쫙 깔립니다. 황교익이 죽일로 만들기 너무 쉽습니다. 네. 그 언론도 그러죠. 뭐 이 환경 자체가 황교익이만 어그로꾼 만드는 것이 너무 쉬운 네.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야. 그러면 네. 모르냐 이런 사실을 갖다가 그러면 황교익이만 알고 있느냐?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왜 네.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안 하는가? 황교익이 당하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치킨 얘기만 갖고도 네.
벌써 시간이 거의 반쯤 지났어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여쭤볼 게 많아서 네. 그러면은 딴 거는 이야기 뺍시다. 뭐 대충 제가 정리할게요. 떡볶이도 그러면 한번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떡볶이? 잠깐만 그거 말고 이제 일단은 떡볶이 빼버려요. 얘기하기 전에 네. 이제 마무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먹었던 닭은 닭가슴살이 맛있었거든요. 지금 뭐 닭들은 닭가슴살이 맛이 없는 이유랑 연관이 있나요, 그게? 우리가 양념치킨으로 먹기 때문에 그래요. 아, 왜- 가미를 많이 해서. 아니요. 그럼. 이 닭이라는 것은 원래 다리살, 날개살, 가슴살 이 부위가 고기의 특징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맛이. 예. 그래서 그 가슴살 부위는 뭐 이렇게 수비드 형식으로 아니면 찌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리하는 게 더 맛있고요. 그 튀기는 용도는 잘 안 맞죠. 뭐 다리가 날개가 있는 튀기는 용도에 더 맞죠. 그래서 부분육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5kg짜리 이거 작은 닭으로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같은 경우는 보통 8조각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양념을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20여 개로 잘라요. 그 작죠. 작은 거를. 예, 작죠. 그 작은 쪼가리를 가지고 튀기잖아요. 그러면 가슴살 같은 부위는 그 오버쿠킹이 되죠. 과하게 튀겨지는 거예요. 과하게 튀겨지면 어떻게 돼? 수분이 달아나죠. 아, 그래서 퍽퍽해지는군요. 그렇죠. 퍽퍽해지고 심지어는 질기기까지 하죠. 가슴살은 아주 부드러운 살이거든요. 원래 덩어리로 굽거나 잘 조리해서 있잖아요. 약하게 잘 조리를 튀기면 입안에서 딱 물면 육즙이 확 터져야 되거든요. 부드럽게 확 부들부들해져야 되거든요. 이거 그렇게 드시잖아요. 양념치킨. 그게 닭이 원래 공감. 질긴 게 아니고요. 15일짜리 닭은 원래 어떤 식으로 조리하든지 간에 입에서 보들보들 풀려야 되는 거예요. 양념치킨으로 그 잘게 잘라가지고 양념치킨으로 버무려서 내려 그러니까 이름 맛없게 먹는 거예요. 왜 맛이 없지? 저 어렸을 때 제가 광주 살았잖아요. 마산 말고요, 광주. 좀 음식 좀 건너편에. 한다고. 예. 아니. 그래, 뭐 인정해 근데 줄게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마산보다는 낫습니다. 인정합니다. 저기 그 우리 이모부가 원주에서 군부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거기 전역을 하고 광주에 최초의 치킨집을 낸 거예요. 오. 지금도 기억나요. 원주 통닭이어서 거기가. 그 태평극장 그 주변에 있던 근데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양념이 아니고 그냥 그렇지, 후라이드예요? 그냥 후라이드인데 어.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치킨집에 치킨을 시키면 그때 그 맛에 너무 못 미쳐가지고 아마 그때는 그 닭이 이런 닭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1980년대는 자료들을 보면 한 2.4kg 뭐 이 정도 좀 크게 키워. 이게 지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제법 컸어요. 3kg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2kg 좀 넘어갔어요.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더 줄어들었어요. 무슨 뭐 두 마리 치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브랜드. 네. 이만해요. 조그만해요. 아니, 왜? 먹으면 솔직히 먹으면서 조금 미안한 게 병아리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거는 약간 좀 혹시 그래요. 저기 비둘기 잡아서 넣는 거 아니야? 아유, 그 정도 작잖아. 좀 많이 그래서 작아요. 제가 사실 이게 치킨 논쟁, 떡볶이 논쟁도 비슷해요. 사실 네. 떡볶이가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게 이것도 계속 해주세요. 전형적인 떡볶이. 정크푸드지. 떡볶이는 뭐? 떡볶이가 있잖아요. 떡볶이 세계화 이야기 기억하세요? 예. 이명박 네네. 정부 때 김윤옥 갑자기. 씨가 그러면 왜 이명박 때 갑자기 왜 떡볶이 세계화하겠다고 그랬을까요? 쌀이 남아 돌아가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쌀을 의무 수입을 해야 돼요. 의무 수입량. 네. 그게 그 의무 수입이. 관세 장벽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우리 국내 산 쌀만 가지고도 자금률이 100% 넘어가요. 그래 창고에 맞아요. 막 쌓여 있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북한에다가 다 그렇죠. 줬죠.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했었어요. 그걸 주는데 이명박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북한에 대한 지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쌀을 안 주죠. 그러니까 쌀 그러면 남아도는 쌀 그거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그 시장에 풀면 쌀 가격이 폭락하겠죠. 그래서 이명박이가 던진 게 뭐냐? 남아도는 쌀로 가지고 가공품에서 먹자, 쌀국수 먹자. 그 대통령 그 당선자 신분에서 있잖아요. 이미 그때 쌀국수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다가
그 떡볶이 또 막걸리 쌀 막걸리 그걸 갖다가 또 뭐 될 수 있네 뭐 세계화 될 수 있네 뭐 이러면서 떠들었죠.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그 쌀 떡볶이 밀가루 떡볶이를 빼놓고 봅시다. 쌀 떡볶이 그게 원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쌀떡볶이요? 여러분들 그 떡볶이 쌀과 관련되는 것은 원산지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식당 가면 밥 원산지 표시돼 있죠. 네. 밥, 국산 돼 있습니다. 그죠? 누룽지도 있잖아요. 하게 돼 있어요. 죽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쌀로 만든 것이다 하더라도 떡볶이인데 떡볶이는 표시 안 해도 돼요. 법에 식당에서. 그래요? 법에? 걔네들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나? 이명박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떡볶이를 원산지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원산지. 오. 이게 포장으로 파는 거는 그러니까 가공품은 그렇게 해요. 원산지 표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네. 뭐 편의점에서 떡볶이 사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는 뭐 가공품 원산지 표시가 돼 있어요. 쌀 어디. 그런데 식당에서는 표시 안 해도 돼요. 그렇습니까? 떡볶이 파는 식당들 얼마나 많아요. 작은 가게들 많이 있죠. 네. 분식 가게. 그 분식 가게 그 수많은 그 분식 가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기억 못 하시죠, 다들. 네. 이명박 때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소상공인들 소규모 자영업자들 그 숫자를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상공인들 얼마하게 늘렸죠. 그게 프랜차이즈 산업 번창으로 가져왔고요. 그 프랜차이즈의 주요 아이템이 뭐냐? 떡볶이예요. 떡볶이 세계화 뭐 하면서 떡볶이 박람회도 열고요. 프랜차이즈 박람회의 주요 매대가 있잖아요. 떡볶이였고요. 그 수입쌀 해결해 떡볶이로 수입쌀 해결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식당에다가 그까지 원산지 표시하는 것까지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봐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떡볶이를 많이 먹고 있고 그 동네마다 작은 점포에 프랜차이즈 떡볶이집이 번창하게 쫙 깔려 있는 게 언제 누가 의해서 누가 그런 짓을 했는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건 알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사를 다뤘어도 이런 것 자체를 전혀 몰랐어요. 저 처음 들어요. 그 떡볶이를 그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생각도 정책적으로는 못하고 좀 먹었어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제 오, 책에 그러네. 다 써 있어요. 특히 어떻게 사보겠습니다. 맛보실 책에. 것인가 거기에요. 가장 책 좀 최근에 보세요. 나온. 여러분들이 이제 떡볶이 많이 드셔도 이제 이 이야기 모르잖아요. 왜 모르느냐? 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그 책 보고 이렇게 한국 음식은 어떻게 신화가 되는가 하는 것에 그게 다 있어요. 아까 내가 치킨, 그러면 그 떡볶이 이야기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책에 다 써 있는데 그 책 보시면 그러면 되는데. 그 책에 식당에 납품하는 떡볶이의 원산지도 나와 있나요? 그 이야기도 써 있어요. 네, 그 아니, 책에. 그러니까 이런 책 이건 보고 그 얘기하겠다. 우리가 정책 방송을 하잖아요. 네. 방송이. 어.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못 만들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 자영업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나라잖아요. 네. 이거랑 연관이 있는 거지. 그럼 이거를 음식과 정책과 정치가 어떻게 연관이 없다 할 수 있겠냐고. 음. 그렇죠. 그렇게 풀어주시는 분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그 한국의 외식 산업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 네. 저 외식 산업 전체를 다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알아요. 그죠? 그렇죠. 다 알죠. 정치권도 다 알고 외식 산업 업계 사람들 다 알고 그게 관련되는 교수님들 다 알고 언론인들 다 잘 알아요. 줄이자 안 줄어요. 왜 안 줄까? 왜 안 줄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시장에 들어가면 외식 시장에 들어가면 번번이 다 망해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왜 그럼 국민들이 바본가요? 바보라서 거기 들어가는가요? 통계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식 시장 그 전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아주 미미하게 있는데 프랜차이즈만 늘어나요. 맞아요. 한국의 프랜차이즈 사업하기가 너무 쉬워요. 본사가 자기 그 직영점 몇 개 열지도 않고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맹점 모집해가지고 사업 규모를 늘릴 수가 있어요. 한 업자가 이거 성공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문어발식으로 수십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요. 이 브랜드 망한다? 그러면 그냥 망하고 뭐 이거 성공하면 이거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분 해요. 계시죠. 네. 이 사업을 국가가 권장을 해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외식 사업 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이걸 적정한 규모로 만들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줄여야 되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갖다가 오히려 늘리고 장려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어요.
제 세상에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그 사업자가 방송에 나와서 그 식당 하는 어떻게 식당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게 강의를 하는 뭐 이런 방송을 그렇죠. 만들어내는 이런 환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친구는 해외를 많이 다니거든요. 일본도 다니고 유럽도 많이 다니는데 그 친구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친구가 이제 지금은 그 일을 안 해요. 근데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사업을 새로 그러니까 해외에서 발굴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박람회가 열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이제 직장 다니시다 그만두신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그 사업장을 열게끔 하는데 그 친구 했던 얘기가 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 이거 길어야 3년 안 가. 맞습니다. 그럼 너 왜 하냐 그랬죠. 근데 이거가 우리나라에선 잘 돼. 그리고 많이 가맹점이 열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 알만한 그러니까 외식 쪽 음식 그런 건 아니에요. 알만한 브랜드가 지금은 사라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일본이나 특히 이제 일본에서 가져온 브랜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5년 내에 다 사라졌어요. 치고 빠지게 하는 게 치고 빠지기. 그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뭐 총장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뭐 한때 흑화제 논란이 이야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약간 같은 맥락에 비슷한 이야기. 그렇죠. 그 흑화제나 총량제 이걸 하기는 힘들어요. 그게 국가에서 그걸 그렇죠. 위헌일 가능성이 그렇죠. 없죠. 근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제해야 되냐. 소상공인들에 규제가 대한 규제가 아니라 그 시장을 과잉으로 만들어내는 그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그 가맹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본사가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인가 2년 이상인가 운영을 해야만이 된다라는 거 뭐 공정위에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이거 네. 겨우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러니까 이 지금의 저 프랜차이즈 구조에 대한 프랜차이징을 할 수 있는 그 벽을 너무 낮게 해놓은 것 같아요. 가맹점이 본사에 계약하는 그 허들 말고 네. 본사가 음.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그 허들을 너무 낮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떴다방이 되는 거죠. 그 프랜차이즈 사업은 프랜차이즈의 본사가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했어요. 가맹점주의 자본으로 사업을 본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주도권은 어디 가야 되냐? 자본주의 원칙으로 보자 그러면 가맹점주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규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본사가 자본금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자본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있는 브랜드가 거예요. 운영이 되는 것은 퇴직금.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의 퇴직금으로 그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면 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또 막강해요. 정치 권력하고 서로 손잡고 있잖아요. 그래 또 공격을 해대기 시작해요. 자, 한국의 외식과는 음식 산업과 관련되는 것은 아까 그러니까 정치가 음식 결정한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본과 정치 권력이 결탁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언론까지 같이 결합이 된 이 상태의 것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그 기성 언론들한테 기대 가지고 뭐 그 정치 권력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도 다 요즘 한국 언론은 언론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냥 각자 자기 사업하는 거예요. 돈벌이 하기에 바빠요. 광고주들 눈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기댈 게 없어요. 제가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인터뷰 하잖아요. 그럼 다 잘려요. 없어요. 사라져요. 그러면 근데 저는 제가 보고 네.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일에 대한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인데 그걸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해야죠. 치킨 문제, 떡볶이 문제, 프랜차이즈 문제, 그 이전에 천일염 문제, 매실 문제, 제사상 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사상 차례상 차리는데 가격이 얼마인가 이런 걸 왜 내놓느냐 하는 이런 것까지 일일이 그런 걸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황교익이가 떠들면 안 되겠어. 제가 없어져야만이 좀 조용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인신공격들 뭐 친일이니 뭐니 있잖아. 온갖 걸 가지고 그렇게 싸운 게 있잖아요. 제가 한 10년이 네. 넘어가요. 제가 아, 황교익 대단하세요. 선생님하고 네. 정규 방송 하나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왜요? 주제 중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네. 네. 지금 단어로 그냥 넘어갔어. 네. 네. 그저 명절에 이번 그러게요. 설 명절에는 제사 그 차례상을 차리는데 35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이야기 다루면 또 시간 뒤를 못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못 물어본 넘어갑시다. 이야기는 다음 방송 때 너무 해주시는 너무 걸로. 자 주제를 넘길게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 아니, 제가 그러실 밖에. 선거운동하고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그게 죄송해요. 제가 예전에 한 작년에인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진보 쪽에 셀럽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저쪽 셀럽이 이제 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진중권, 네. 서민, 자꾸 이제 SNS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민은 요즘 셀럽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 이용해 먹는 셀럽이 있잖아요. 아, 근데 이쪽의 셀럽은 SNS에서 셀럽은 황교익 선생님이 전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당하세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여진 어. 모습은 당해도 너무 당하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진보 셀럽의 팔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아, 그 운명적인 건데 네. 좋은 쪽으로 다뤄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요. 그렇죠. 예. 으그로쿤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또 저런 말을 했네요. 와서 욕해 주세요 하고 제목을 뽑죠. 근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런 언론인들을 보고 저도 있잖아요. 한때 한 6개월 정도 기레기 이 말을 썼습니다. 네. 기레기. 너무 심하니까. 네. 근데 요즘 기레기라는 말 안 써요. 그냥 기자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예. 여러분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문득 이렇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치적인 의견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도덕 윤리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글쓰기에 기본으로 뭐 작동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단지 클릭수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걸 쓰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런 거잖아요. 치열한 상종 경쟁에서 이겨내려고 그렇게 제목 달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까지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기레기라는 말을 갖다가 쓰는 걸 멈췄습니다.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그 버틸 수 있는 그 소위 기레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거 곧 다 죽어요. 생각해보니까 두 분 다 기자 출신 아니에요? 아니, 셀럽이시잖아요. 어. 아니, 전 아니 지금 한국 언론 환경들 보면 장기적으로 존속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기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몇몇 개 빼놓고는 있잖아요. 생존 불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들 되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 잘 알잖아요. 월급 겨우겨우 준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서 뭐 비전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 같으면 나옵니다. 그거 왜 붙어 있어요? 참 불쌍해 보여서. 그렇죠. 불쌍해 지금 프리랜서로 보여요. 사셔도 충분히 행복하시잖아요. 저는 농민신문에 40에 나왔거든요. 네. 그 농민신문사 아주 괜찮은 직장이에요. 저도 알고 아주 있어요. 그렇죠. 훌륭한 거기 직장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부수 발행이 많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 국민들이 다 보니까. 저한테 대우도 아주 예전에 좋고요. 예전에 저한테 거기 추천해 주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요? 이제 네. 언론사 갔다 조선일보가 왔을 때. 지금 200만 부를 못 찍는데 네네네. 농민신문은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나라 제일 아, 신문이죠. 그런 얘기로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괜찮다. 종로세무서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세금 누가 많이 내는가 그러면 소득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농민신문사가 그때 종로 중구 일대에서 있잖아요. 2번째인가 이랬어요. 이야. 그 옆에 조선일보를 못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40에 제가 그만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에서
내가 일을 편안한 직장 생활, 좋은 동료들과 네. 이렇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는 맞지만은 비전이 없어. 음. 내가 농민신문사에서 해봤자 네. 나는 뭐 농협중앙회가 그 본사예요. 이게 네, 네. 자회사거든. 음. 농협중앙회 자회사인데 나는 농협중앙회의 그 사람들에 비해서 서자꼴이에요. 농협 그 농민신문사의 임원들은 사장은 다 위에서 이제 낙하산으로 내려와요. 밑에서 못 치고 올라가요. 네. 그럼 나는 사정도 못해. 나도 거기에서 보통 직장인들은 그 임원까지는 해보고 그죠? 그만두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네네. 가만히 내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기껏 해봤자 국장에서 끝날 것 같아. 아. 예.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뭔 일을 하지? 야 그만두는 게 낫겠어. 아니면 그래도 상당히 이른 나이에 어. 그만두셨네요. 아, 근데 근데 이 얘기 좀 근데 진행시켜 먹고 볼게요. 살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레기 소리 욕 듣지 말고요. 네. 근데 그 기레기 기레기 오세요. 소리 그냥. 듣는 그 기자들이 순환을 하죠. 한마디로. 네. 이 자,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네. 아 자, 그런가? 문제는 예. 네. 실제로 그 SNS 시대가 되면서 SNS가 출입처인 기자들이 꽤 있고 그 SNS를 보면서 이제 진보 쪽에는 그러니까 이게 예. 예를 들면 이쪽에 셀럽이 없잖아 있기는 하죠. SNS 네. 셀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가 SNS를 통해서 소통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렇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유용한 시기에 갖다 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황교익 선생님은 거의 독보적으로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독보적으로 언론에 욕을 많이 드시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언론을 통해서 보지 마시고 네. 저도 이렇게 황교익 선생님 그 페이스북을 즐겨찾기를 해놓고 한번 클릭하면 바로 갈 수 있게 해놨거든요. 저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 친구도 안 되어 있어요. 팔로잉 돼 있어요. 근데 그 맥락으로만 쭉 보면 사회 개혁 운동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진보 셀럽 이야기 중에 이제 갖다 쓰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이런 바꿔야 된다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비판하거나 까는 거. 이것만 갖다 주로 쓰죠.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그거만 해요. 최근에 또 보니까 저기 김건희 쇼핑몰 관련해서 또 저격을 좀 하셨고 또 생나라고 교집합을 이제 김건희 화장지 그 건도 있었고 또 윤석열의 술 이번 또 산불 났는데 또 이제 저기 주말에 이제 본인들끼리 명품놀이 하신 거 이런 거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황교익 선생의 SNS가 그 인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보통 사람하고 좀 달라요. 더 깊게 들어가거나 측면에서 보거나. 그런데 또 메시지가 간결해요. 그래서 되게 딱 꽂히는 게 있어요. 그걸 딱 보면은. 그래서 훨씬 더 이용하기 기자들은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기레기들이. 저는 원래 아주 옛날부터 정치적인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오랫동안 했었어요. 내가 파워 블로그를 내가 한 3년 정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봤었어요. 그때도 다 정치 이야기 했었어요. 근데 왜 이제 제가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냐, 셀럽으로 보이냐 그러면 네. 제가 수요미식회 뭐 알쓸신잡 이러면서 그 대중들에 많이 노출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정치 이야기를 가져다 쓰기 쉬운 거죠. 예, 원래 제가 최근에 들어서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저는 정치 이야기를 늘 했던 사람이라는 걸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뭐 그 음식 이야기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음식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음식 글쟁이로 제가 그 밥을 먹고 살지만은 원래는 모든 영역에서의 것들을 다 일일이 간섭을 하는 글쟁이였다라는 거. 제가 원래 그렇게 살아요. 이 시간 현재 황교익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쓴 페이북 메시지는 김은혜의 선고 공모재산 허위 이 관련해서 선고안의 답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김은혜를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건데 오히려 길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아니, 지금 요거를 페이스북에 약간 전략 같아. 페이스북에 보시는 네. 그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선관위에서 결정 내용 공고 이거요. 그리고 긴급 속보 중앙선관위 결정 사항 김은혜 당선 무효형이다. 이거 당선 제가 무효형이 나올 수 있을 네, 정도의 그러니까요. 허위 사실 유포인 이거 제가 거죠. 저희 이제 김정은 캠페인 이제 대변인으로 있으니까 이거 엄청 퍼달랐는데 이렇게 딱 여기 올려주시니까요. 역시 확장력이 좀 그게- 다르네요. 그렇잖아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은혜가 당선돼봤자 오히려 있잖아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뭐 당선 무효형 뭐 이렇게 당선되고 난 다음에 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움을 가질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들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김은혜 그래 당선됐어요. 경기도지사. 그러고 난 다음에 저 허위사실 유포의 혐의로 해서 내 그 재판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뭐 그 판결 내는 데는 그렇게 오래 시간이 안 걸려요. 요거는 재산 선거 허위 관리니까. 신고, 그러죠. 재산 허위 신고가 좀 그러니까 큽니다. 명료하죠, 그죠?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만약에 당선 무효형 확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힘 많은 데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선이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국민의힘이 정당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보통 이제 정당 정치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라버려야죠. 저 댓글창에 김은혜 네가 알아서 해. 나 우리하고 관계 없는 거로 해. 나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국민의힘한테. 그 투표소에 네. 김은혜 후보가 그러니까 허위 신고,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것이 다 공지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이 당선 무효형도 가능하다라는 선관위 공지가 다 붙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낙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분위기상으로. 그러네요. 근데 당선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댓글창에 황교익 쌤하고 저랑 좀 느낌이 너무 비슷하다고. 아, 두 분이서요? 닮았다고.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네. 이 방송 전에 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제가 김은혜 찍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강용석 찍어라. 어차피 김동연 안 찍을 거 아니냐. 네. 생각이 비슷해. 강용석. 저기 최근에 올라온 음. 황교익 쌤의 SNS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부인이 반려견 데리고 놀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공사 구별이 안 되면 국민을 위해 지금 당장 공은 버리세요. 공사 구분이 안 되시니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제 뭐랄까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SNS 안 쓰고 이게 말이 되냐 하는데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인용이 되는 거죠. 저 점잖게 살아야죠. 논란 안 만드시려고 일부러 참으시는 거죠. 저 욕 한 번 한 적 없고요. 네. 막말 안 하고요. 점잖게 씁니다. 아니, 저는 다른 개표 방송에서 지난 대선 때 네. 김건희 씨 관련돼서 그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랑 같이 출연하신 다른 분이 하신 건데 언론을 통해서 보잖아요. 마치 이경이 김건희 씨를 향해서 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막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다. 생각해보니까 한참 떠오르는 네. 스타 중에 하나예요. 네, 씹히고 있어요. 이경 거는 계속 언론이 언급해줘. 이제 특히 저기 SNS 디지털 타임스. 네네. 그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네. 아직 이용을 못하고 저는 그냥 제 중심대로 지금 중심을 잡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직은 그걸 잘 이용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당할 때 맷집이 좀 있다라는 거. 왜 나는 옳은 거를 지적했으니까.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비속어를 쓴 적이 없으니까 이것이 맞지 않냐 그런 거죠. 그러면 선생님. 네. 사실 박근혜 때까지만 해도 이런 식의 어떤 그 야권 인사 심리적으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간접 정치 보복을 하거든요. 특히 셀럽들은 밥줄을 끊어버린다든지 하잖아요. 그게 네. 블랙리스트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원래 뭐 늘 당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저 문재인 정부가 선다고 해서 저한테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문재인 정부 동안에 네가 뭐 많이 헤쳐먹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서운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나무위키 같은데 허위사실 안 올라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쵸, 그쵸. 이게 그 당신 나무위키가 그렇구나.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인가 하는 거 MBC 네네네. 그게 있어요. 그게 제 편이 하나 그 방송이 됐어요. 아, 네네. 황교익을 잡고 어느 정도의 그 거짓말들을 만들어냈는가. 그 아. 나무위키 그거거든요. 그 나무위키의 그 내용이 양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저한테 있잖아요. 그거 그런 게. 대응 못 하시죠? 안 못해요. 되시죠? 안 돼요. 그거는 그 이회수 야, 선생이 그걸 법적으로 어마어마하시겠다. 해보려고 했는데 이회수 선생도 못 하시고 법적으로도 저 해결이 안 되고 나무위키 피해 끝났어요. 초기. 그걸 그 내용 양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써놓은 것보다 더 많아요. 아.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날조를 해놔요. 어때? 제가 그 병력이 방위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방위 이야기를 막 꺼내요. 네. 제가 공무상한학교 방위했어요. 제가 보라매 공원 지금. 네네네. 아. 그게 거기에서 있잖아. 그 퇴근하면 그 철제 가방 들고 휘두르면서 저기 네. 신림 사거리에 있는 그 보람차. 순대 먹으러 내가 신림동 순대 초창기 멤버요. 뭐 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네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써놨냐 그러면 이래요. 황교익은 공군상한학교를 나왔다고 했다. 알고 보니 방위였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경 대변이 저는 이경 대변이 저 주말에 네네. 관악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서울대 쪽으로 내려오잖아요. 네네. 서울대에서 나왔다. 그런 아니 게 있는 거예요. 저는 학력, 나이 뭐 별게 다 허위예요. 그리고 저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다 붙어 있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대응이 안 그거는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조직적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제가 일부러? 수정을 하잖아요. 5분 내에 나무위키가 수정이 다시 되어 맞습니다. 있어요. 그게 저도 누구한테 그 작업을 했는가 다 파악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또 최근 거만 저도 알아요. 그거 저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네네. 그리고 그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것 네.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작업을 했어요. 그게 어. 아주 조직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니까요. 그 일을 만약에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일을 음. 시킨다고 했었을 때 내가 그렇게 그 바이럴 마케팅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어느 정도 돈 주면 이렇게 네. 네가 해줄 수 있니? 이렇게 어느 정도 들으니까 그러니까 한 연간 2억 정도는 들어요. 근데 그래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옛날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네네. 거기에 대한 근거 비틀고 왜곡하고 뭐하고 하는 일들이 네네. 고난이도 일이에요. 그냥 그 블로그 질하면서 댓글 달고 하는 그런 것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요. 아니 뭐 논박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논박이 논쟁적인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 3개월 거 이경 뭐 존재도 어떻게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이경마저도 최근 3개월 동안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IP 아이디가 수백 개예요. 그렇죠. 하루에 제가 저희 한 맞아요. 10명을 팀을 모아서 하루에 이거를 수정을 한번 해봤거든요. 5분 내로 다시 다 수정돼요. 돌아오죠. 5분도 안 걸려요. 나도 안 해봤겠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것은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의 IP 아이디는 다 차단이 돼요. 차단되죠. 네, 그러니까 IP까지 다 차단이 돼요. 그 일을 갖다가 저 거를 수정한 그들은 차단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이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의해서 네. 그 조직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게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취미생활로 한 사람의 일상을 갖다가 이렇게 안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어요. 그 처음에 네. 네이버의 댓글창에 어떻게 나오냐. 한교익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에 관련 검색어가 네. 황교익 나무위키 이렇게 떠요. 저 네이버는 제일 첫 번째 나무위키 떠요. 네. 그것까지 작업이 조작을 있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작업을 제일 하는 첫 거죠. 번째 뜨고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연관 검색어로 안 걸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걸렸던 게 초기에 걔네들이 막 작업할 때 그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경 씨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초기 내가 한 네네네. 2년 전에 한 3년 전에 있었던 네. 있잖아요. 그 일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나무위키만 보면은 제- 보면 돼요. 이렇게 못된 여자가 없더라고요. 악마화죠, 악마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모질해 또. 그걸 그러니까 아. 사실 이걸
싸워서 그 개인이 싸워서 이겨내기는 이제 너무 힘든 경우도 네. 있어요. 근데 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당하는지는 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진보셀러 팔자에 대해서 주제 말씀 주셨잖아요. 팔자 이거예요, 지금. 근데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프로필 같은 아, 거는. 경찰서도 갔는데요. 힘들대요. 불가능해요. 네. 하나하나 IP 아이디를 네가 하나하나 고발해라. 이거예요. 고소 그렇죠. 네가 알아서 그리고 고소해라. 뭐 남미인가 뭔가 뭐 어느 네. 나라인가 거기에 그 서버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압색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무위키에 실려 있는 거 있잖아요.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나무위키에서 펐어요. 나무위키에서 봤어요. 이러면 심지어 있잖아요. 제가 일본 출생인지를 아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서 봤다라고.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 일본인인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전 나무위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좋아요. 나이가 어리게 되어 있다는 거. 바보들. 네, 하나는 좋아요. 자, 진짜 심각해요. 끝나가는 시간이므로 어쨌건 어머야. 저는 이제 이미 정치 보복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울 건 없다 이렇게 좀 알아들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 정치적 이 나무위키 때문에 헷갈렸는데 네. 정치적 이득과 손해 이런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 상태를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문재인이가 대통령 됐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 발언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더라도 제가 어떤 이득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미리 다 그때 이야기했었어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어떤 공사 어떤 것이든지 공직이라든지 뭐든지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그걸 지켰고요. 그 이재명 그 경기도 일로 그 경기광목사 이거는 있잖아요. 이 이재명 경기도 정부예요. 네. 문재인 정부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좀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동안에 정부가 나한테 뭔가 음으로 이득을 줄 만한 일을 했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손해를 봐요. 왜? 황교익한테 일을 주면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편의를 봐주고 이익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그러니까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정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어떤 이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동안에 어떤 이득을 오히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손해를 보면 봤지 이득 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정부에서도 제가 바랄 거 없겠죠. 네. 내가 뭐 이명박 박근혜 때 뭘 했겠어요? 한식 세계화 사업 뭐 하는데 내가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전문가의 취급을 어떨 때 있잖아요. 의향만 물어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나를 끼워 넣어줄 생각도 안 해요. 의향은 물어봐요. 약 올리는 거죠.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있잖아요. 뭐 어떤 그런 일을 공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일을 받겠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면 한국 사회는 뭐냐?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유명인이죠. 그러니까 정치와 관련 없이 정치를 직업으로 삼지 않은데 유명한 사람이 네.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손해요. 이익을 보는 게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무슨 이득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진보 계층 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적어도 민주시민들끼리는 이런 룰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원래 민주공화정의 시민들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유로워야 된다. 누구든지 정치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사람이 유명인사이든 그 사람이 뭐 코미디언으로 유명하든 영화배우로 유명하든 뭔 유명하든 간에 그 사람이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대로 존중을 받고 정치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그거로 또 다시
보고 하는 이 두 개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진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분들 그랬나요? 아니, 여러분들 그랬어요? 우리 쪽 결은 아니고 네, 전혀 네. 황교익 선생님 아니에요. 이야기에 똑같아요.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제가 진보적인 제가 있잖아요. 그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8% 나오고 뭐 이럴 때, 야, 이재명 지사가 뭐 그러는 거 있잖아. 내가 욕하는 거 들어봤는데 그 상황도 전체 보서 있잖아요. 이해할 만하더라라고 있잖아요. 그 말 이해 네, 못할 네. 게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때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아주 형편없었을 때요. 네, 그러니까 네. 도지사 초기 때 뭐 도지사 하기 전에는 항상 앞서가시죠. 근데 그 이야기 했다고 진보에서 있잖아. 저한테 얼마나 많은 욕을 했는데요. 그 어떤 그 진보예요? 근데 그 구분을 좀 진보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진보가 지금 이 방송을 그 듣고 보시는 분들은 아니실 것 여러분들은 같아요. 아니실 거예요. 네. 예, 여러분은 아니실 건데 그 진보든 보수든 이 생각은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민주공화정에서는 그 사람이 드러내는 정치적인 의지로, 정치적인 발언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생계와 그 전문 영역과 관련되는 일에 데미지를 입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똥파리 이야기 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똥파리로 많이들 갔죠. 자, 그러면은 예, 아니 이게 그 수준이 그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전반적인 수준하고 관련이 있어요. 또 특정의 그 청의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황교익 쌤은 윤석열 정권에서 뭐 할 거 아니잖아요. 뭐 특혜를 몰아주고 이런 거 아닐 거잖아요. 혹시 이때까지 살면서 특혜 바라는 문제 한 번도 혹시 없어요. 개인의 맞아요. 삶으로서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윤석열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귀감이 될 만한 네.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제 책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 책에 보면 다 다 나옵니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거요. 이제 우리 그냥 뭐 술 마시면서 그냥 뭐 그러니까 시쳇말로 하는 말이죠. 쪽팔리게 살지는 마라. 예. 그쵸. 적어도 자존심은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맞아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한번 자기가 구겨 놓으면 굴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복 못 해요. 그 비굴한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것을 겪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한번 그런 힘든 과정을 겪는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간이 최종으로 지켜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자존심이에요. 죽을 때 네. 적어도 야, 나 참 당당하게 살다가 간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누구한테 있잖아 뭐 좀 굴욕적이고 굴복적인 뭐 이런 굴종적인 모습은 나는 안 보이고 살았어. 야, 잘 살았다. 맞습니다. 그렇게 인생 뭐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제일 무서운 게 제 자신이에요. 제 자신이 내가 나한테 쪽팔린 거. 그렇지. 네, 그냥 남이 저한테 욕을 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저한테 창피하고 부끄러움,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그렇지. 같아요. 그런 거 네. 그렇게 사는 기레기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니, 그렇지. 기레기만 말을 안 쓰기로 했죠. 기자님들. 죄송합니다. 기자님들 다시 한 말씀드릴게요. 자존심은 지키고 삽시다. 우리 그래야 이 세상이 조금씩 그들의 밝아져요. 자존심은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인가? 뭐 좋은 차. 제가 방송하면서 한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되면서 했던 말이랑 아주 일맥상통해요. 네. 이게 권력에 굴복하거나 돈에 회유당해서 살면 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음. 내 새끼한테 당당할까. 그러니까요.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자식 눈치 보면서 삽니까? 뭐 새끼. 아니 이제 굳이 말하자면 저는 제가 하는 방송의 네. 명분이 내 새끼들이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그 진보 씨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궤변을 늘어놓고 네. 언론이 예를 네, 들면 네. 황교익 선생님 반대편에서 언론이 빨아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심을 파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비하인드로 들려오는 그 사람의 들은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가치관도 뭐 없어요. 경비인기 없죠. 타신다는 그분이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 그 진중권 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렇게 확 사람이 바뀌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조금 한번 생각을 아니, 해볼 바뀔 필요가 사람이니까 있어요. 바뀌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요. 사회주의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본인은 경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자랑하고 좀 그 뭐가 좀 이상하긴 김병기 해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취미생활 중에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취미생활 안 해요. 그게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요트 뭐 이런 거 하고 뭐 네네네. 이렇게 조그마한 거 배 하나 이렇게 어. 모으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 그냥 그래요? 그렇게 진중권에 대해서 진중권 씨가 그렇게 팩하고 돌아서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진중권에 대해서 괜한 공격을 한 것은 없었는가. 그 조국 교수의 사건 때 네. 그 동양대 교수로 있다는 것을 가지고 단지 동양대 교수라는 것 사실 뭐 그 총장한테는 총애를 받았다고 그러지만은 네네. 그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진중권한테 있잖아요. 그 동양대 교수 자리 하나가 달랑다예요. 유명하지만은 진중권이 뭐 돈을 벌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게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맞아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처자식도 있잖아요. 그 돈 네.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그런 생존형 인간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 동양대 교수 자리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쫓아내려고 있잖아요. 무지 많은 공격을 해댄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그걸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람은 마시노 이렇게 막바지에 있잖아요. 팩하고 돌아서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뭐 대의명분이니 뭐니 있잖아요. 뭐 저같이 있잖아요. 뭐 생존 뭐 개떡같 소리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나설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최후의 작은 것 이걸까지 있잖아요. 너 내놔라고 하면 등을 돌립니다. 우리가 아까 아니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죠. 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진중권 씨의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진중권이 이 진보에 대해서 다 등을 돌리고 문재인 욕하고 조국 욕하고 뭐 욕하고 하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이렇게 하는가 그게 대한 그 심리 상태. 왜 그런 심리 상태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이제 조금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또 찬양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저는 글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공격을 그러니까 진보 진영 자체에서 공격을 당했다도 해서 내가 본인이 그렇게 날 공격하는 보통은 저렇게 안 가죠. 스스로한테 쪽팔리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예, 대변님은 또 대변님대로 네, 저는 네. 저도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상황에 네.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을 해요. 네, 왜 네. 저렇게 그렇게 변하면 안 되지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변한 것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진중권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르다 옳다 그가 아니라 네네. 지금 진중권의 정신적인 상태가 왜 그렇게 대혼란에 빠지게 됐는가에 대한 분석은 그 경과 과정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네.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쓰잘데기 없는 그러니까 과도한 공격들은 해댄 지점이 없었는가.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편들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네. 다 알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그냥 이야기가 간단히 아니라 요약하면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불쌍한 사람이다. 니들이 너무 코너로 몰았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종을 치셨네요. 자,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딱 이렇게. 아니요. 그걸 꼭 제 입으로 꼭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만든 어떤 인물에 대한 허상. 네. 이 중에 이제 뭐 심리학 용어에 별것들이 다 등장해요. 그 허상이 만들어져서 그 허상이 마치 TV 광고 나오는 제품이 좋은 건 줄을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스컴이 어떤 셀럽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편리한 대로 이용해 먹는데 황교익 쌤 같은 분들은 그 저류에 따라가지 않아요. 안 끌려간다고. 근데 진중권 씨 같은 사람들은 이제 보수 셀럽으로서 네. 그 입맛에 맞게 계속 끌려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행위. 그게 황교익과 진중권의 다른 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나는 그 진중권 씨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모르실 거예요. 상당히 여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 엔터테인먼트 아니, 소속되어 있는 뭐 분이시고요. 비행기도 좀 많이 사고 뭐 이래가지고 그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점점 멀어져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네. 그런 소리 이제 진중권 씨의 아. 말을 안 들어도 되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넉넉해졌으면. 보니까 네. 댓글창 반응이 뭐냐면은 황교익 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세상 별거 아니네. 아. 윤석열 시대에 사는 게 용기가 난다 이런 댓글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 아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뭐 무서운 거야 다. 내가 털릴 것 같고 내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실제로 다 힘 합쳐서 나가면 다를 게 사실 뭐 있어요. 정치가 내가 직접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큰 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사는 거지. 저는 뭐 늘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더 어려울 것도 없다. 용기 가지시라는 얘기고요. 네, 뭐. 뭐 잘해봐요. 저는 오늘 나갈 거예요. 김건희 씨 그 크리스찬 디올이요? 디올하고 저는 솔직히 명품 너무 몰라서 디올과 크리스찬 디올이 다른 건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어려울 것도 없다. 자, 할 얘기 해야죠 끝까지. 황교익 선생님이 보니까 그 컨텐츠 주크박스 같은 거. 아. 질문이 주크박스. 끝나기 전에 막 뭔가가 쏟아져 나와서. 아 근데 아까, 주크박스는 너무 좀 올드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크박스가? 제가 PD님 이해하셨어요? 주크박스. 주크박스 저 우리 보람 PD도요. 모르세요? 옛날 사람이에요. 네? 우리 딸내미가 보면 저 그거잖아요. 저 아줌마. 아니, 제가 아줌마. 80년대, 90년대 있으니까 어떻게 아세요? 주크박스. 그래서 아까 그 치킨 얘기 같은 거는 아, 그러게요. 야 나도 요리 좀 한다면 난 요리를 아는 거지 역사와 문화를 아는 게 아니죠. 전 떡볶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금. 아. 예를 들면은 왜 전라도 음식이 맛있나 이 고민을 해본 적 있어. 그건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돼요. 땅이 아니었어요? 땅? 전라도 음식은 선생님 다음 시간에 13분. 하시죠. 그러니까요. 시간 전라도 음식을 맛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진짜요? 약간 플라시보 있어요 음식은. 정확하게 하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읽으면 많은 내용들이 아니, 더 있다는 플라시보 거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책에 또 그래서 그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왜 아. 남도 음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으로 용어라고 보면 돼요. 네. 조선 시대에도 남도 음식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있었지? 그 책에 나오나요? 그 책을 사 보시면 왜 우리가 남도 음식을 맛있다고 선생님 아. 이야기는 다음 생각하는 시간에 걸. 다음 시간에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또 다음 방송 있어요. 책을 사 보세요. 책을. 책을 여러분 책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살 것인가? 가장 최근작입니다. 이게 1년도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이에요. 자, 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재밌네요. 윤석열 시대에는요 황교익을 우리가 많이 사용해 먹어야 돼요. 정치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음식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재밌어 지금. 그러네요. 그 윤석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고민하시는 게 저희 같은 그 60년대생 들은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참 윤석열은 적어도 잡아다가
패지는 않을 거예요. 어. 고문해서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아. 제가 그런 힘든 일을 겪었던, 저는 사실 뭐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겪었던 분 앞에서 내가 참 흩은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참 후회스러운데, 폭력이라는 것이, 사회적 폭력이라는 양이 줄어든 게 아니라, 폭력의 양상이 소프트해졌을 뿐이지, 그 어느 책이에요. 폭력과 관련되는 책, 최근에 나온 책을 읽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 저한테 한 말이, 감옥 끌려가고 죽도록 얻어맞아 본 적이 없는 놈들은 그 폭력에 대한 실체를 잘 몰라. 제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거죠. 우리는 뭐 지금 586이 뭐 다 해먹네, 뭐 민주화 운동 조금 했다고 해서 감옥 한번 갔다 와가지고 지금 정치 권력의 정상에 올라서 이제 권력을 놓을 줄 모르네, 뭐 이런 소리를 갖다가 하시는데, 적어도 그분들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 먼저 가지고 난 다음에,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힘드시니까 일선에서 물러날 때 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을 정도는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겪어낸 분들한테 그걸 무슨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그 시대를 힘들게 살아낸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네. 그래서 윤석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걱정을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없어요. 박정희와 전두환의 시대보다는 100만 배 나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 그 민주주의 위해 싸웠던 분들의 덕인 거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분들을 함부로 폄훼하는 말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황교익 쌤하고요, 방송이 아니고 앞에 이렇게 찌개라도 하나 넣고 네. 소주 마시면서 밤새워 이야기했으면 재밌겠다. 자, 오늘 황교익 막칼럼니스트 네. 우리 황교익 선생님하고 잠깐 이제 그냥 맛만 보려고 그랬어요. 맛만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네 지금. 계속 방송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목소리 톤 높은 거 있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네. 제가 아까 그 선거운동 네, 알겠습니다. 유세차 타고 막 이거 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다 이해하실 아직까지, 것 같아요. 아직 안 내려왔어요. 재밌다고 난리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새날에는 황교익 악플 다는 사람 없어요. 안심하시고 청정지역이니까 정정지요. 자주 놀러 오시고요.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아. 선생님은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